안녕하세요. 사연 왔어요 톡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올해로 기러기 엄마 10년 차인 54살 여자입니다. 보통은 기러기 아빠들이 많은데 저는 특이하게도 기러기 엄마예요. 전 도자기를 굽는 전공을 했습니다. 도예가까지는 아니고 소소하게 공방에 있는 가마에서 작은 그릇들을 구워서 팝니다. 가끔은 아이들을 놓고 도자기 강좌도 하고요. 남편은 IT 업계에 종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미국에서 오랫동안 유학을 하다가 건강이 조금 안 좋아져서 한국에 들어왔는데 그때 심신을 다스린다고 취미생활로 도예를 시작했거든요. 저랑은 도예 선생님과 수강생으로 만났습니다. 사실 첫 만남부터 불꽃 튀는 사랑에 빠졌어요. 물론 애써서 숨기면서 선생님과 제자 사이를 유지하기는 했지만 기침과 사랑을 숨기기가 어렵잖아요. 수강생들이 모두 눈치챘을 그때도 저희는 꿋꿋하게 넌 선생이고 난 학생이야 를 고수했지요. 하지만 아직도 제 남편이 저를 보던 그 눈빛을 잊지 못합니다. 당시에는 저도 도예 강좌를 시작한 지 반년이 채 되지 않아서 여러모로 허둥지둥 할 때였거든요. 특히 컴퓨터하고는 정말 친하지가 않아서 하다못해 수강생들한테 돈이 얼마 입금되었는지도 일일이 은행 가서 통장 찍어보고 알 정도로 그쪽 방면에는 많이 부족했습니다. 제가 몇 번 허둥허둥 하는 걸 보던 남편이 어느 날 저한테 조용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기 혹시 기계나 기술이 싫어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면 못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부터 엄청난 기계치였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저희 부모님은 만약에 도자기 굽는 거를 기계로 해야 되는 거면 저 도자기 굽는 것도 못했을 거라고 놀리세요. 제 별명이 살기마예요, 살기마. 살기마요? 살기마가 뭐예요? 기계 살인마요. 아주 무슨 기계든 제 손에만 들어오면 바로 사망이라니까요. 늘 반쯤은 우울하고 반쯤은 지쳐있는 얼굴로 와서 조용히 흙만 빚던 남편이 그렇게 파한대소를 터뜨리는 걸 저는 처음 봤습니다. 아니, 기계 살인마라는 말이 뭐가 그렇게 웃기다고 흙에 얼굴까지 처박을 정도로 떼굴떼굴 구르면서 웃는데 너무 민망하더라고요. 살짝 셀쭉해서 제가 뭐가 그렇게 웃기냐고 그랬더니 남편이 눈물을 닦으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어지간하면 기계를 죽이는 사람이라는 얘기까진 안 하잖아요. 기계를 망가뜨리는 사람이라고 하지. 그런데 얼마나 못 다루면 저렇게까지 얘기하실까 싶어서 죄송해요. 조금 재수 없으실지는 모르지만 저는 못 다루는 기계 없고 못 다루는 프로그램 없거든요. 제가 유일하게 잘하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말인데 제가 좀 도와드려도 될까요? 저 오랫동안 수강한다고 수강비도 많이 깎아주셨잖아요. 전공이 이쪽이세요? 그런데 저 진짜 생각보다 훨씬 더 재능 없고 손이 가시손이라 알려주시다가 혈압 오르실 텐데요. 저혈압이라 괜찮아요. 혈압 좀 올려보죠 뭐. 저 전공도 이쪽이고 잘하는 일도 이런 계열이에요. 자, 먼저 뭐가 제일 힘드세요? 사실 저는 인터넷 뱅킹도 잘 못하고 공인인증서 이런 것도 너무 힘들어서 매번 은행 가서 얼마 들어왔는지 확인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수강생마다 사실 수강료 내는 날이 다르잖아요. 딱 내야 하는 그날에 맞춰서 수강생한테 문자 보내야 되는데 그거 챙기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돈이 얼마가 들어왔는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각 수강생들한테 맞춰서 언제 수강 신청하셔야 된다, 언제까지 기한이다, 이런 사실을 알려주는 문자가 자동으로 감염되는 건가요? 그게 가능해요? 그건 신의 영역 아니에요? 아니요. 프로그램의 영역이죠. 충분히 가능해요. 그리고 일일이 하나하나 입력하는 것도 힘드실 테니까, 말로 얘기하면 자동으로 프로그램이 알아서 할 수 있게끔 제가 구성해 드릴게요. 그 얘기를 하는 남편이 저한테는 마치 신처럼 보였습니다. 아니, 그런 거는 TV에서 나오는 천재들이나 하는 짓인 줄 알았는데, 그거를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하고, 저한테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구체적인 제 정보가 있어야 되니 언제 시간 되는 날 직접 와서 제가 보는 앞에서 프로그램을 짜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는 깊은 산골 수련원 이런 데 들어가서 면벽 수행하듯이 해야만 나오는 줄 알았던 저에게 커피 한 잔 마시는 시간에 될 듯한 분위기로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 그 자체가 너무 멋있어 보였습니다. 원래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반하는 순간은 나한테 없는 모습을 상대에게 봤을 때인 거잖아요. 제가 남편에게 반한 지점은 바로 그 지점이었습니다. 엄청 설레고 두근거리더라고요. 며칠 뒤 남편은 정말로 몇 시간 뚝딱거리지 않아 제가 원하는 꿈의 프로그램을 짜주었습니다. 굳이 컴퓨터 열 필요도 없고 핸드폰에 오는 문자를 보고 그때그때 제가 말로 설명을 하면 그게 자동으로 문자도 보내주고 은행에 얼마가 들어왔는지도 체크해주고 세상 천지 이렇게 편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어려운 것을 너무 편안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해내길래 저는 그게 큰돈이 들어가는 일이라는 것도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저처럼 공방을 운영하고 있는 선생님들을 만나서 요즘에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으로 좀 편안하게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선생님들이 저를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바라보시는 거예요. 어머, 박 선생님, 공방 엄청 잘 되나 보다. 수강생 많아요? 아니요. 수강생은 예전하고 별로 달라진 거 없는데요. 그냥 간신히 월세 내고 저 먹고 살 정도? 저 안 그래도 가마도 사야 되고 흙도 사야 되는데 그거 조금 부족해서 얼마 전에 대출 신청하고 왔어요. 아니, 대출 신청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비싼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썼어요? 비싼 프로그램이요? 제가 쓰는 이거 비싸요? 그랬더니 다들 대체 얘는 뭐 하는 앤가 싶은 얼굴로 저를 바라보며 어이없어 하시더라고요. 그제서야 저는 알았습니다. 그렇게 저한테 맞춤으로 무언가 프로그램을 짜서 기획해 주는 거에 적게는 몇 천만 원, 많게는 억 단위까지도 들어가는 아주 비싼 일이라는 걸요. 순간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다들 저한테 얼마 했냐고 물어보는데 이거 공짜로 받았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자기도 그럼 공짜로 쓰고 싶다라고 하면 어떡해요. 저는 도움을 받았지만 그 사람한테 피해를 줄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어색하게 웃으며 아직 비용 얘기를 끝내지 않아서 전해줄 수 없다고만 얼버무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자기도 너무 필요한데 그렇게 맞춤으로 하는 프로그램 비싸서 차마 엄두도 못 냈다며 꼭 좋은 사람 있으면 알려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날부터 저의 또 소심한 고민은 시작되었습니다. 분명히 그 사람한테 얘기하면 왜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냐고 어쩐지 욕을 먹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선생님들이 헤어지는 그 시간까지 꼭 알려달라고 신신당부를 했는데 저만 쓰고 다른 사람들을 모른 척하기도 그렇고 너무 곤란해서 소심한 저는 또 끙끙 앓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남편이 다시 수강하러 왔을 때 몹시 조심스럽게 눈치 보며 더듬더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기
제가 실수를 한 것 같은데요. 제가 몰랐거든요. 만들어주신 프로그램이 사실은 되게 비싼 거고, 제가 이렇게, 공짜로, 받을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걸 얼마 전에 지인들 만나서 얘기하다가 알게 됐어요. 제가 평생 벌어서 조금씩 갚아도 다 못 갚을 만큼 큰 돈일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조금만 양해를 해주시면 제가 꼭 비용은 지불할게요. 그리고 제가 좀 말실수를 해서 다른 선생님들도 이 프로그램 되게 필요하신 것 같은데 혹시 물어보시면 제가 얼마라고 말을 해야 되는지. 그러자 남편이 피식 웃으며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워낙 이런 쪽을 모르셔서 금액도 모르시겠거니 했어요. 제가 만약에 돈을 받으려고 했으면 진즉에 얼만데 얼마 주십시오 라고 돈 얘기부터 했겠죠. 저 선생님한테 돈 받을 생각 없었습니다. 대신 그분들한텐 제 번호 알려주고 연락하라고 하세요. 제가 특별히 선생님 지인들이면 아주 저렴하게 잘 해드리겠다고 했다고 꼭 자랑하시고 밥도 얻어 드시고요. 아셨죠? 그렇게 말해주는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리고 한편 이 사람이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지?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실 돈 벌려고 하면 몇 천만 원에서 몇 억은 후딱 벌 수 있는 일을 제 이름 하나 걸고 그냥 저한테 맛있는 거 얻어 먹으라고만 하면서 넘어가는 건 아무리 눈치 없고 무딘 사람이 봐도 긍정적인 사인 아닌가요? 이거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하나? 아니면 내가 그냥 혹시 헛물 켜는 건가? 나 혼자 쓸데없이 김치국 마시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혼자 침묵을 지키고 있자 남편이 살짝 피식 웃으면서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와, 선생님. 진짜로 눈치가 없으신 거예요? 아니면 그런 척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제가 먼저 말하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아니, 남자가 이 정도 했으면 이거는 좋아한다는 소리구나라고 알고 조금은 반응을 보여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참. 저 지금 선생님한테 잠재적으로 거의 집 한 채에 투자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시면 제가 너무 민망하잖아요. 그 얘기를 듣자 갑자기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면서 가슴이 쿵쿵 아주 심하게 뛰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너무 좋더라고요. 저 혼자만 이 사람을 마음에 두고 있었던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생각보다 내가 이 사람을 되게 많이 마음에 두고 있었구나라는 생각까지 복합적인 감정이 밀려오며 혼자 배시시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저희는 그날부터 스승과 제자가 아닌 연인이 되었죠. 그렇게 5년을 연애하고 모두의 축복 속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맙게도 금방 아이가 찾아와 주었어요. 아들아이였습니다. 아들은 공부머리 없고 예술적 감각만 풍부한 저와는 달리 완전히 남편과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똑 닮은 아이였습니다. 한글보다 숫자를 먼저 깨우쳤다니까요. 저로서는 버겁기 그지없는 아이였던 거죠. 이미 초등학교 저학년 때 중학생들이나 풀 법한 수학 문제를 가지고 와서 엄마 이것 좀 풀어보라고 하는데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는 한국에서 내가 키울 아이가 아니다. 그냥 이 아이의 천재성을 잘 돌봐줄 수 있는 어딘가를 찾아 밖으로 내보내는 게 답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요. 그런데 남편도 같은 생각을 한 모양이더라고요. 남편이 어느 날 저한테 아주 진지하게 혹시 아이를 유학 보낼 생각이 없냐고 묻는 겁니다. 저는 당연히 유학 보낼 생각이 있다. 하지만 우리 사정에 선뜻 보내기가 망설여진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자 남편이 아주 조심스럽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나를 많이 후원해주고 지원해주셨던 독지가 가족분이 있으셨어. 그런데 그분들이 세상을 구하는 건 과학이고 그 과학을 완성시키는 건 수학이라고 생각하시는 정말 수학을 사랑하시는 분들이거든. 다른 분야는 몰라도 수학이나 과학에 대해서만은 지원을 아끼지 않는 분들이야. 그런데 또 엄청 싸늘하고 냉정하신 부분도 있어서 딱 본인들도 지원할 거 외에는 추가 지원은 또 칼같이 안 하셔. 나 같은 경우도 매달 전달에 쓴 영수증을 가지고 그분들이 정산해 주시는 방식으로 지원을 받았는데 술이나 나이트클럽 이런 데 가서 쓴 돈은 절대 나한테 입금을 안 해주시더라고. 그런데 어떤 달은 내가 책값으로만 1,000만 원이 넘게 쓴 적이 있었거든? 그거는 아무 말도 없이 가타부타 이런저런 얘기 없이 바로 넣어주시는 거야. 그 정도로 당신들이 생각하는 돈의 가치와 쓰임새 소용이 완전히 정해져 있으신 분들이야. 그래서 말인데 만약에 우리 아들이 유학을 가게 되면 그분들이 좀 도와주실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나는 그분들이 소위 생각하는 수학과 과학에 밀접한 사람이고 아이를 돌보는데 필요한 사람인데 아무리 엄마지만 당신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실 거야. 그래서 혹시 내가 아이를 데리고 유학을 가고 당신은 한국에 남아서 일을 하는 건 어떨까? 사실 생각지도 못한 제안이었습니다. 솔직히 아이가 유학을 간다면 아직 나이가 어리니 혼자 보내는 건 좀 위험하고 저나 남편이 따라가야 되는데 보통은 엄마가 많이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걱정이 많았거든요. 언어도 잘 안 되는데 거기서 아이를 잘 케어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일단 아이와 제가 성향이 너무 다른데 그런 거를 잘 맞춰가며 응대해 줄 수 있을까? 아이가 머리 좋고 한 분야에서만은 천재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그런 걸 학교에서 얘기했을 때 내가 과연 거기에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을까? 진짜 온갖 걱정이 저를 휘감았었는데 남편이 하는 얘기를 듣고 순간 그래, 굳이 내가 갈 필요가 없이 영어 잘하고 아이와 관심사 분야 비슷하고 게다가 지원해준다는 사람과도 친분이 있는 남편이 가면 되잖아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야 뭐 계속 남편을 보러 왔다 갔다 하면 될 일이었으니까요. 다만 사이 좋은 저희 부부가 헤어져서 지내야 한다는 거, 그거 하나가 조금 마음에 걸리고 제가 감당하고 극복해야 될 부분이기는 했죠. 아이에게 얘기했더니 아이는 부모님과 떨어져 살아야 된다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저와 떨어져 살아야 된다는 그것보다 일단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에 훨씬 더 흥분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놈한테 좀 서운하기도 했지만 그런 놈이니 이렇게까지 천재적으로 공부를 하겠거니 하고 그냥 또 넘어갔죠. 어쨌건 남편의 제안대로 저희는 아이를 외국으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팔자에도 없는 기러기 엄마의 생활을 시작하게 됐죠. 처음 몇 년은 제가 열심히 한국에서 돈을 모아 방학 때마다 아이를 보러 갔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아이가 몇 주 동안 캠프를 가거나 혹은 학교에서 다만 일주일이라도 어딘가를 가는 일정이 생기면 어떻게 하든 한국을 한 번씩 나와서 저를 만나고 가곤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이의 학년이 점점 올라갈수록 그것도 쉬워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간다고 해서 방학 때 아이를 계속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아이는 정말로 머리가 좋고 공부를 잘해서 여기저기 불려다니며 경진대회 같은 것도 많이 나가고 그러다 보니 방학 때 집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남편과 함께 어떨 때는 독일, 어떨 때는 스위스로 가서 경진대회에 참여를 해야 되는 경우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또 거기를 쫓아가서 같이 시간을 보내기에는 저 역시도 여의치 않은 상황들이 종종 벌어졌습니다. 경진대회 일정이라는 게 몇 달 전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아들이 입상을 하면 바로 다음 주에 독일을 갔다? 독일에서 또 입상을 하면 또 바로 다음 주에 스위스를 간다거나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한국에서 제가 수강생들의 일정과 저의 스케줄 이런 것들을 통틀어 아이의 일정을 맞추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모든 기러기 부부들이 겪는 소원한 관계가 저희한테도 찾아오고 말았어요. 어느새인가 매일 화상통화를 하며 서로 힘내라 그립다. 아이에 대한 얘기 나누던 저희 부부는 일주일에 한 번 안부 문자 정도 주고받는 사이. 다시 한 달에 한 번 정도 생각나면 별일 없냐라는 문자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특히 아이가 크고 아이의 천재성이 더 도드라져 뒷바라지를 더 많이 해야 하는 상황이 되고 그곳에서 해주는 후원만으로는 부족해 제가 한국에서 돈을 벌어 아이에게 보내야 되는 상황까지도 왔어요. 100% 후원으로만 아이를 키울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게다가 아이는 공부에 대한 욕심이 클 뿐 아니라 그 공부에 뒷받침되는 다양한 레저 활동에도 관심이 많아서 그런 비용들은 고스란히 다 부모인 저희의 몫이었습니다. 그래도 아이가 잘 자라주니 고맙다는 생각을 하며 저 역시 한국에서 쉬는 시간 없이 최선을 다해 수업을 하고 도자기를 만들어 팔며 그 돈을 마련해서 아이에게 보냈죠. 중간중간 날아오는 아이의 수상 소식, 그리고 엄마 고마워요 라는 아이의 모습에 그걸 위안으로 삼아 또 지나온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지나면서 저는 남편과 조금씩 요원해지기 시작했어요. 사실 제가 요원해졌다기보다는 남편이 저한테 소홀해졌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보통 아이와 통화를 할 때면 늘 아빠 어디 있니? 라면서 남편을 바꿔달라고 하는데 언젠가부터 아이와 통화를 할 때마다 남편이 제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아들도 아빠가 자꾸 집을 비운다고 투덜거리면서도 또 사내 아이라 그런지 무심하게 넘기더라고요. 일단 아이가 너무 바쁘니 다른 데 관심을 갖는 것에 신경을 쓰지도 않고요. 건성건성 아빠한테 전화라고 할게요 라고 말하기는 했지만 그 말이 전해진 건지 아니면 남편이 무시한 건지 남편에게 전화가 오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가끔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아우, 그래도 방학 때 되면 애는 못 보더라도 남편 보러 한 번씩은 가야지. 어쩜 그렇게 한 번을 안 가요? 그때마다 저도 일이 있으니까 못 간다는 핑계를 대기는 했지만 사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아이가 중학교 다닐 때였을 거예요. 제가 큰 마음 먹고 일을 한번 싹 정리를 한 채 아예 한 달 일정으로 아이한테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저는 사실 굉장히 복잡한 마음으로 한국에 다시 돌아왔었습니다. 대부분 엄마들이 혼자 아이를 데리고 나가서 지내는 경우는 많아도 저희 집처럼 엄마가 한국에 있고 아빠가 아이를 데리고 외국에 나가는 경우는 많이 드물잖아요. 제가 그 사회에서 되게 이상한 엄마가 되어 있더라고요. 의도한 건 아니지만 뭐랄까 약간 아빠한테 자식 맡겨놓고 방치하는 엄마 그렇게 되어 있는 걸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 저를 나쁘게 얘기하거나 다른 사람들한테 제 욕을 하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었어요. 오히려 남편도 좀 억울하다는 입장이더라고요. 자기는 시간 날 때마다 이게 훨씬 합리적이었고 이럴 수밖에 없는 환경과 상황이었다라는 거를 마음껏 설명을 했는데 그래도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잖아요. 전혀 소용이 없더래요. 오히려 어떤 사람은 남편한테 이렇게 타박까지 주더랍니다. 아이고, 그렇게 애써서 마누라 편 들어줄 거 없어. 어차피 마누라는 한국에 있고 여기서 고생하는 거는 그쪽인데 뭘 그렇게 극구 마누라 편 들어서 괜찮다고 애써서 얘기해. 우리도 알 건 다 알아. 아이고,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난다더니 남편이 그게 아니라고 말을 하면 할수록 저는 남편에게 아이를 딱 두고 혼자 한국에서 눈물 앓아 살고 있는 나쁜 여자가 되고, 남편은 그런 저를 있는 대로 감싸 안으며 아이 뒷바라지에 헌신하는 아빠로 세팅되는 걸 막을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한번 그렇게 불편한 상황에 노출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미국을 가는 것도 좀 꺼려지더라고요. 남편도 제가 가니 오히려 조금 불편해하는 것 같기도 했고요. 그래도 다행히 그곳에서 알게 된 미술 전공을 했다고 한 학부모와는 제가 조금 친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지역이 워낙 IT 쪽이 강한 지역이라 사람들이 다 감성적인 것보단 이성적인 게 좀 세요. 그래서 응대하는 게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도 뭐 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아이만 잘 되면 되는 거니까 사람들 말 너무 신경 쓰지 말아요. 그리고 여기서 무슨 일 있으면 내가 얼른 얘기해 줄 테니까 나 믿고요.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남편보다 그 제니 엄마라는 그분을 통해 훨씬 더 미국 소식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아들이 고등학교 입학식을 하고 며칠 뒤의 일입니다. 그 제니 엄마가 뜬금없이 저한테 국제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동안 문자로만 계속 소통을 해오던 터라 뜬금없이 전화가 와서 몹시 놀랐죠. 어머, 무슨 일이에요, 제니 엄마? 갑자기 웬 전화를? 저기 혹시 요즘에 제이슨 아빠하고 뭔가 얘기하는 거 있어요? 애 아빠요? 글쎄 뭐 그다지 큰 건 없는데요? 요즘에 뭐 바쁜지 애하고만 계속 통화를 하는데 왜요? 무슨 일 있어요? 그러면 제이슨이 이번에 기숙사로 들어가고 제이슨이랑 아빠 살던 집 내놓은 것도 모르는 거죠? 우리 애가 기숙사를 들어가요? 집을 내놨다고요? 저 그런 얘기 조금도 못 들었는데? 아니, 제이슨도 원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 그런데 제이슨 아빠가 기숙사 들어가야 된다고 막 우겨서 부자 간에 엄청 싸웠어요. 결국은 아빠 이기지 못하고 제이슨이 기숙사를 들어가긴 했는데 그러고 나서 바로 집 내놓고 내가 좀 이상해서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지? 말씀해 주세요. 편안하게. 어떤 일 때문에 그러시는데요? 제니 엄마한테서 들은 얘기는 좀 충격적인 얘기였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수순이 그렇대요. 기러기 엄마, 기러기 아빠가 바람이 나게 되면 일단 아이를 기숙사가 있는 학교로 보낸다고 합니다. 아이만 기숙사를 가면 그 엄마 아빠는 완전 쿨한 싱글처럼 지낼 수 있는 거잖아요. 아이가 기숙사에 가고 나면 그때부터 기러기 엄마 아빠의 본격적인 연애가 시작된대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기숙사 간 아이들의 부모가 그렇게 바람이 나는 건 아니라지만 제니 엄마가 겁내준 의심은 몹시 합리적인 거였습니다. 몇 년 전에 남편과 이혼하고 그 동네에 들어와서 딸을 하나 키우는 여자가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와 제 남편이 언젠가부터 엄청 친하게 지내고 둘이서 계속 뭔가 쑥덕쑥덕 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 쉬쉬하긴 하지만
두 사람이서 꽤 먼 지역까지 며칠 갔다 오기도 했다네요. 다들 이 좁은 동네에서 같이 애 키우는 마당에 그럴 리가 없다라며 모른 척은 했지만 주변 사람들이 하나씩 전해준 얘기는 소위 바람, 불륜의 전형적인 증거들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제니 엄마는 아주 차근차근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처음에 주유소 최 씨가 두 사람이 가스스테이션에서 풀로 주유를 하고 동부로 가는 걸 봤대요. 그런데 처음엔 그냥 카풀 이려니 생각을 했는데 3일 정도 뒤에 다시 와서 가스스테이션에서 기름을 넣었는데 그때서야 집으로 돌아오는 것 같았다는 거지. 그러면 3일간 둘이서 어디론가 여행을 다녀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때부터 아마 사람들이 좀 주의 깊게 봤나 봐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 중에 두 사람이 카페에서 뭔가 되게 심각하게 얘기하는 걸 본 사람도 있고, 근교에 있는 공원 같은 데서 두 사람이 걷고 있는 걸 본 사람도 있고, 물론 우리가 불륜 현장을 보거나 그래요. 막 손잡고 끌어안고 이런 걸 본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너무 좀 이상한 거지. 내가 사실은 여기 살지도 않는 당신한테 이런 전화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나한테 그랬잖아요. 아이한테 뭔가 영향이 생길 일들이 발생하면 꼭 얘기해달라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뭔가 좀 이상해서 말이야. 분명히 제이슨한테도 좋은 영향이 갈 것 같진 않고. 더듬더듬 얘기하는 제니 엄마의 말에 저는 손발이 덜덜 떨렸지만 애써 괜찮은 척 전화 주셔서 고맙다는 말을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며칠 뒤에 떠나는 비행기표를 끊었어요. 사실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무언가 확인을 하고 싶었지만 일단은 저도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고 수강생들한테 수강을 당분간 할 수 없다라는 문자도 돌려야 했고 무엇보다 거기까지 가는 비행기표가 딱 5일 뒤 것밖에는 없더라고요. 그렇게 비행기표를 끊고 무작정 기다리는 그 5일의 시간이 저한테는 정말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너무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아들한테 연락을 해서 왜 기숙사로 가는 거 얘기 안 했냐고 했더니 아들은 또 그냥 무심하게 엄마가 알아도 굳이 나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없는데 자기가 뭐하러 얘기하냐며 아빠랑 논의해서 결정한 일이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는 그거대로 또 속이 상했습니다. 어느샌가 아들도 저한테 거리를 두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고민만 하다가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처음에는 참담한 마음에 눈물이 나다가 도착하기 6시간 전쯤부터는 분노에 열불이 터지더라고요. 미국에 도착한 후 저는 바로 남편에게 연락도 하지 않고 무작정 남편과 아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대체 남편을 만나면 무슨 얘기부터 해야 하나 정말 오만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한 대 치고 시작해야 되는지 아니면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화를 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정말 깊은 마음 한쪽에서는 제니 엄마가 오버한 거라고 모든 것이 다 실수였다고 그렇게 남편이 말하며 저한테 사과하고 안아주는 걸 꿈꿨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아들이 사는 동네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제 모든 희망을 잃는 광경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어쩜 그런 장면은 꼭 그렇게 한눈에 보이는지요. 제니 엄마가 말한 여자가 분명한 한 여자와 남편이 차에서 내리는 광경을 미국 도착해서 남편과 아들이 사는 그 동네에 도착하자마자 보고 말았습니다. 그 여자와 남편은 서로를 몹시 애틋하게 바라보며 포옹을 하고 서로의 등을 토닥토닥 해주더라고요. 그 광경을 보고 눈이 뒤집히지 않을 여자가 어디 있겠어요.
와다다 달려가서 남편의 팔을 잡아챘습니다. 당신 이러려고 애 기숙사 보내고 나랑 연락 끊었니? 한국에서 오매불망 당신이랑 아이 생각만 하는 나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진짜 이게 전부였니? 그런데 그 순간 저는 남편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원래부터 살이 찌는 체질은 아니었는데 사진으로 미처 못 봤던 너무나 바짝 마르고 힘들어 보이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당신 얼굴이 왜 이래? 몸은 또 왜 이러고? 어디 아파? 남편은 갑자기 나타난 저를 보고 깜짝 놀라서 빤히 바라보며 대체 여기에 어떻게 나타난 거냐고 혼자 몹시 당황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남편의 모습을 보고 이거 뭔가 잘못됐구나 하는 생각이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남편을 붙들고 자초지종을 말하라고 마구 흔들어대자 그제야 남편이 저를 붙들고 조용한 데 가서 얘기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 옆에 서 있던 여자는 남편과 저를 번갈아 보다가 남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한국에 계시던 아내분? 잘 됐네요. 그래도 아내분이 오셔서 다행이에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다행이라뇨? 직접 들으세요. 저도 아내한테 말해야 된다고 얘기했지만 설득이 안 돼서 고민하는 중이었거든요. 혹시 이상한 소문 듣고 오신 거면 그 오해도 푸셨으면 좋겠어요. 남편은 당황스러운 얼굴로 저를 데리고 가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오래전 남편이 하던 공부를 그만두고 한국으로 왔던 건 몸이 아파서였다고 했잖아요. 그때 신장 하나를 떼고 투병을 하다가 왔는데 나머지 신장 한쪽에도 큰 문제가 생긴 거였습니다. 어떻게 하든 투석받고 살아남으려고 애썼지만 남편은 본능적으로 자기한테 남은 시간이 그다지 길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대요. 하지만 이런 얘기를 아들이나 저한테 하면 한창 공부해야 하는 아들은 공부도 제대로 끝마치지 못할 거고 저는 또 저대로 한국에서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할 테니 어떡하든 혼자 해결해 보려고 한 모양이었습니다. 나도 나에 대해서 이상한 소문이 도는 건 알고 있었어. 그리고 당신이 여기 이렇게 왔다는 건 분명히 제니 엄마가 당신한테 전화를 한 거겠지? 안 그래도 얼마 전부터 제니 엄마가 나를 보는 눈빛이 곱지 않다는 건 깨닫고 있었거든. 차라리 당신이 한국에서 내가 바람이 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당신도 새로운 사람 만나서 연애 시작하고 오히려 나한테 헤어지자고 말해주면 그게 더 고맙겠다라는 생각도 했어. 이렇게 알게 하고 싶진 않았어. 나 조만간 여기 요양병원에 들어가. 그 요양병원 조금 아까 만난 제니퍼 엄마가 소개해준 곳이야. 제니퍼 엄마, 내가 예전에 여기서 신장 수술할 때 나 수술했던 의사분 딸이야. 지금은 제니퍼 엄마도 역시 의사로 일하고 있고 아무래도 자기 아버지 통해서 내 병세 다 잘 듣고 해서 그동안 주치처럼 나를 돌봐줬었는데 이 좁은 한인사회에서 이상한 소문이 나고도 어떻게 해명을 하지 못했어. 일단은 우리 아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기숙사 가서 성실하게 잘 공부하기를 바랬거든. 저는 그런 남편을 붙들고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부모가 아픈데 자기 인생 챙기겠다고 나 몰라라 하고 공부하는 놈? 성공해봐요 소용없어. 나는 내 아들 그런 인성 쓰레기로 안 키울 거야. 애도 아빠가 아픈지 안 아픈지 알아야 되고 그로 인해 자기를 더 이상 지원해주지 못하면 그 이후로는 자기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본인이 선택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는 줘야지. 당신이 뭔데? 우리 모자 인생을 당신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그래? 당신이 뭔데?
제가 그렇게 버럭 소리를 지르자 남편이 미안하다며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고요. 저는 바로 아들에게 연락을 해서 이 모든 사실을 다 말해주었습니다. 아들은 황당한 얼굴로 아빠가 그냥 나이 들어 기운이 없고 다이어트 다이어트 한다고 했기 때문에 말라가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대요. 아무리 무심한 아들놈이라지만 아유 그래 이러니까 사내 놈이지 싶기도 하고 아들도 아주 냉정하게 한마디 하더라고요. 자기는 알아서 공부할 테니 엄마는 아빠 한국으로 모시고 가서 제대로 치료받게 하라고 말이죠. 아들의 말을 듣고 저는 남편을 데리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최선을 다해 아주 열심히 남편을 케어하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마음도 편해지고 제대로 된 치료를 성실하게 받아서 남편은 조금씩 호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멍청한 양반, 자기 하나 희생하면 온 가족이 행복할 거라고 착각한 이 멍청한 사람을 어쩌겠어요. 평생 옆에 끼고 데리고 살면서 하나하나 가르쳐야죠. 세월이 지나면서 눈치 많이 없었던 저는 눈치 빤한 빼꼼이 아줌마가 되었고 그나마 눈치 있는 줄 알았던 제 남편은 순정만 남아있는 바보 멍청이가 되었더라고요. 이 사람 건강하게 오래오래 잘 옆에서 지켜주려고요. 그래야 아들놈이 성공했을 때 둘이 같이 손 붙잡고 기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연 왔어요 톡톡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사연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